네, 안녕하세요. 한경 글로벌 마켓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 한국 관련 상황을 가장 정통하게 잘 아시는 분이죠.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를 모시고 요즘 미국 워싱턴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한국 관련 일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아유,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이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 궁합이 잘 맞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워싱턴에서 지금 그동안은 사실은 북한 문제를 놓고 별로 이렇게 입장차가 좀 있는 바람에 진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풀리 2년 반 정도죠. 2년 반 정도 이상을 바이든 정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전 같지 않잖아요. 영향력이 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정치권도 한국이 하려고 그러는데 맞춰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명확한 입장과 관점을 가지고 미국의 그 팔리시 메이커들하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은 별로 관찰이 안 됐던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왜 안보 분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돌이켜 봐도 한국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거에 비교적 많이 맞춰줘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분위기가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정치인들을 이런 그 행정부도 그런 모든 거에 초당적인 이슈는 중국에 대한 긴장입니다. 네. 뭐든지 중국 관련한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 중국 하면은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결집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가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큰 틀에서의 이 정책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를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윤석열 그 당선자죠. 지금 윤석열 이제 새로 대통령 되는 분이 계속 그 입장을 얘기한 거는 이전에 비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훨씬 뭔가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워싱턴 가서 외교나 안보 쪽에 얘기를 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과 기대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일 관계를 좀 미국과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만드는데 그 뭐 중국에 관한 견제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그 오히려 미국의 정치권이 트럼프, 바이든 이 박빙에 싸웠던 것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게 좀 한국 정부가 특히 이 국제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국민 여론 같은 것들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이게 뭐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는가라는 걱정 미국 정치인들이 좀 간단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있고 왜냐하면 지난 4년 이상 한국에서 워싱턴을 오는 분들이 초당적으로 뭔가를 만났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오는 여당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주장과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오는 분들은 또 아주 극렬하게 정반대 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시달리고 나니까 앞으로 오는 한국 정부,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를 우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의 목소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서 워싱턴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여기 사람들이 황당했다 이거죠, 약간. 비슷하긴 봐라.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은 안보, 국제 정책 갖고는 그래도 주장적으로 되는데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걸 들을 때는 미국이 정말 중국에 대해서는 그 동맹 국가들을 잘 복원을 시키는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관계가 목표구나 한국을 생각할 때
그 외에는 이제 한국이 뭐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한국의 권력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뭐 어떻게 크게 움직여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시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못하는 게 중국이라는 굉장히 갑자기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이 전쟁에 어떠한 형태로 뒤로다가 끼어들은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대응을 하는 거 보면서 비공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보 기관들을 데려다 계속 상하원에서 이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그런 데서 나오는 걸 듣고서 하는 반응들이 그런 걸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항에서 차기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안보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뭐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한국 선거 결과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새 정부는 선거에서 이거 들어오면 미국에서 좀 환영하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막 나와야 반가울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먼저 통화한 거 외에는 미국 반응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힘이 그만큼 좀 커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한국을 인정을 한다면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를 비워놓고 지금 벌써 한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고 인재 청문회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 2월에 현역 콜롬비아 대사였던 그 필립 골드버그 이 사람을 한국 대사로 내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4월 7일 날 인준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 청문회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걸 약간 봤더니 그래서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골드버그 대사 질문을 하면서 저희 가서 저기 미스터 김이 있는데 가서 좀 상의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미스터 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방청객을 통제하고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들었어요? 위원장이 손잡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누구냐면 상원의 외교위원장 네, 반 상원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이 예. 오래됐어요. 예. 한 20년. 알고 지낸 지가. 네, 여기 뉴저지 하원 의원 때서부터. 근데 이분이 우리랑 얘기가 잘 돼요. 왜냐하면 또 큐반 망명 가정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큐바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바이브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출신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죠. 진지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상원 외교위원장이 그 골드버그 대사 인준 청문회 때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저를 거명하기까지는 초당적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리뷰를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외교위원장이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페이퍼 갖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설명을 보면 지금은 미국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라지 디아스포라라는 걸 언급하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나라다. 그런 힘에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스페셜한 디아스포라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다. 그리고 그분도 뉴저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뉴저지에서 오랫동안 이 뉴욕 도시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 방청객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면 자료화면으로 우선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나갑니다. We have a large diaspora in certainly the United States, but in New Jersey, of Korean Americans who have done exceptionally great work, including the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Mr. Kim, I think, is here in the audience. There's a lot of expectation for your confirmation and presence in South Korea, both by the South Koreans and by the community here. So, what is your assessment then? 자, 잘 보셨죠? 필립 골드버그가 그러면 그 외교위원장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까? 청문회에서 네. 그날 청문회가 한국, 필리핀 대사, 노르웨이, 호주 넷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잠깐 쉬는 때에 이제 와가지고서 이렇게 명함을 골드버그가 와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청문회 끝난 다음에 사실 이 컨퍼메이션
인준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막 만나는 건 조심스럽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연락하고서 한국 관련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안정과 평화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시민들이 얼마나 그 열망을 너로부터 좀 브리핑을 받겠다라는 약속하고서 이게요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대사가 나갈 때는 당연히 미국 내 유태인들 영향을 받아요. 근데 미국의 한국계 시민들도 200만이 넘는데 그래서 저는 공화당 외교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도 만나면은 야 우리도 분단 국가 출신 이민자들인데 우리의 형제들 가족의 생명의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해 우리 의견을 이게 한 10년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근데 골드버그라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저는 골드버그가 찾아온. 저는 일단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한국이 여러모로 안정되는 측면에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 미국은 한국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다. 옛날에 독도라는 이름이 타케시마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때도 그 논리였었습니다. 이게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독도로 돼 있는 걸 옮기면은 이 한인들은 미국 시민인 한인들은 이게 죽음이다 이게 옛날 그 지배받았던 이게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독도 그대로 있는 게 너무 중요해. 이런 논리가 맥히더라고요. 왜 건들지 마라. 지금 있는 대로 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제사회가 어떻고 그거보다도 한미 관계가 좋아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편하고 한국이 안정돼야만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안정되는 거 아니야. 평화, 전쟁 바람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북한이 지금 다시 ICBM 날리고 또 핵실험 곧 재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 주에 미국 핵항모함 링컨이 동해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불안감이 다시 높아지고요. 한국도 국채금리가 막 뛰고 있는데 이 불안해지니까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국채금리가 더 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거 앞으로 이 대북 관계가 새 정부 들어서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인준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한데 아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청문회가 끝나면은 그 질문했던 의원들이 쫙 와서 후보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미국 정치인들이 괜찮아요. 진짜 자기가 듣지 못했던 후보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투표를 하려고. 인포멀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지 않은 너 진짜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 골드버그 후보자 뒤로 줄을 서요. 근데 제가 동작이 빠르잖아요. 제일 먼저 가서 그러니까 그 어느 상원의원이 그 크리스 쿤이라고 델라웨어 아주 힘 있는 상원의원이 미스터 김 미안하지만은 내가 좀 먼저 얘기해도 되겠냐 이 사람. 이러면서 줄 서서 그러면 옆에 있으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귀동냥으로 듣는 얘기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그대로 지금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북한과 중국, 남북미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 지금 전쟁이니까 러시아 뭐 중국 너무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는 대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장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물어보나 하면은 이게 태양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알아요. 4월 15일. 왜 우리가 김일성 생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에서 큰 명절이라고 하면 태양절에 북에서 또 미사일을 쏘고 더 강력한 미국을 위협하는 이런 조짐이 있는데 거의 한 80% 이상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넌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분위기도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전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중간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안정되고 극한 긴장 관계로 가는 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네가 생각할 때 지금은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걸 해야 되느냐. 아주 리얼리스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가지고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고 전쟁 중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지금 중국 관련해서 지금 법안을 만드느라고 해. 이렇게 되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질문도 쭉 들어보면은 이제까지 북을 저렇게 제재를 강화해서 온 거의 결론이 북이 저렇게 핵보유국이 거의 돼가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에 필립 골드버그가 되게 그 강성 우파적 외교 아주 전통적인 그래요? 외교 관리예요. 이분이 어떤 게 있었나 왜 의원들이 좀 우려하나 하면 이분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2006년인가 7년 그때에 뭐를 했냐면 볼리비아 대사를 했어요. 볼리비아에 반미 좌파 정권이 딱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되게 강경하게 그러다 거기서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 이런 캐리어가 있고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한국 대사로 지명이 됐다라는 거는 이번 알면 정부하고는 잘 맞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미국의 이 의원들은 이 지금 걱정이 미국이 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렇다고서 전쟁이 난다고 무조건 지금 미국 산업 구조가 전시 경기 효과를 금방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알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필립 골드버그 대사를 이분이 지명이 됐고 이분에 대한 청문회 투표 이런 걸 보고 공화당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이 분야 전문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건 이분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리고 보세요. 바이든 정부 들어온 지 1년 하고서 이게 지금 벌써 거의 절반이 되는데 사실 의회가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의회가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니까 이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지명직은 아직 40%도 못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늦느냐 뭐 또 전략적 인내로 가는 그거보다 지금 워싱턴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1월에 출범해서 11월 달인가가 중국하고서 일본 대사 청문회했어요. 예. 그리고서 한 달 전에 부임했어요. 임마누엘하고 그 니콜라스 번스 네. 중국 대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상황보다 빠르다고 보고. 빠른 거죠. 골드버그는 그러면 강성 인사고 그 언제쯤 부임하고 청문회를 보니까 진짜 앞으로 계속 콜롬비아 옛날에 볼리비아 대사 때처럼 이렇게 강한 그런 게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걸 지금 저 관리를 오래 했으니까 아주 그 대답을 자기 일을 외교적으로. 드러내질 못하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왜 필립 골드버그 얘기가 많은지 중요하냐면요. 지금 미국 외교는요. 외교관의 시대입니다. 키신저 때 보세요. 정치인이 거기 끼어들지 못했어요. 다시 블링컨이 다 하잖아요. 블링컨을 만나지 않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복 아닙니까? 토니 블링컨이. 그러니까 블링컨이 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필립 골드버그를 블링컨이 지명했다는 건 뭐냐면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죠. 부통령 지휘하에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 전담하던 가장 시니어급 대사급의 외교관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은가 했더니만 5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키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일본 대사, 중국 대사에 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전문적으로 아직까지 이 사람 영향력이 있다라고서 지명이 됐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분이 될까 저분이 될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된 거는 이게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이 필립 골드버그 그 한국 대사로 가는 분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일본,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들하고 협력해가지고서 이제 할 거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직까지 보고 박진 의원이 왔다 갔는데 박진 의원이 김 단장님도 만났죠. 네, 따로. 네, 그럼요. 그러면 저희는 박진 의원도 워싱턴 제일 잘 한국적 시각에서 워싱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김 단장님이라 김 대표님이니까 와서 이제 만나고 갔는데 무슨 얘기했나요? 좀 알려주세요. 박진 의원이 지금 초대 외무장관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것 같죠. 근데 저는 오래됐으니까 네. 친구 이상으로 왜냐하면 그 위안부 결의안 추진할 때 그때 한 3, 4년까지 현직 의원으로 외통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통위원장 단장으로 워싱턴을 오시면은 그 미국 의원들이 저 가까우니까 한국에서 오면은
저를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 걸로 그래서 알게 되는데 오랫동안 하고 의원 안 하실 때도 그 다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오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그 세련되게 미국 의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되게 편하잖아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만나는데 이 뭐 생뚱맞으면 우리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외교관적. 뭐 그냥 그 사람에 관해서 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핵심적인 얘기 몇 개 나오면은 커넥트 시켜가지고 팔로우업하고 이런 드물죠. 그래 이제 그런데 근데 그 박진 단장 의원을 만나고서 제가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는 시큐어리보다 사실 진짜 그래요. 중국이 커지고 지금 전쟁이고 그러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안에서 군사적으로 다 한국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 알아요. 아직 군사적으로 지휘권도. 근데 박진 의원은 때는 이때다고서 통상 미국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국이랑 협력을 하면은 우리는 너네한테 요구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미국에 만나는 의원들마다 고위급들한테 야 지금 미국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한인 전문직 비자 쿼터 이거 안 하면 우리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입양인 법안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한국 관련한 법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설명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 로봇 산업이라든지 항공이나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좀 난리잖아요. 스템. 맞아요. 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예.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매스입니다. 예. 이 네 가지는 이공계죠, 이공. 이 네 가지는 한국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래서 사실 인상적인 거는 인수위 대표단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한국 권력을 뭐 어떻게 그거보다 앞으로 이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거를 중장기적으로 아젠다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박진 의원은 그걸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익을 찾겠다. 이쪽으로 갔다 이거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가지고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 뭘 잘 알아야 우리가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한인 그 전문직 비자권 문제 이 법안이 사실 얼마 전에 하원을 통과했었어요. 제가 이 법안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2007년 그때 이제 한미 FTA를 취재했던 기자인데 직접 취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후속 법안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지난 3년 4년을 추진이 안 된 채로 지금 그건 없었죠.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사실은 대부분 이 비자 쿼터를 줍니다.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렇고요. 동맹 국가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 FTA를 맺은 나라. 저는 이 이슈에 관해서는 한국 기업이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포함한 한국인들이 미국은 굉장히 방대하고 광활한 나라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 정부의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또 총리가 됐는데 그분이 잘 알죠. 저하고 일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미 FTA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회가 비준을 해야만 정부가 협상을 해도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비준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죠. 네.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도 금융위기 해가지고 실업률 높고 그러니까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FTA 조항에 FTA 협상 국가의 전문직들을 그냥 그 취업을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그 쿼터를 줍니다. 네.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빨리 비준을 하려고 MB 정부 때 이걸 빼놓고 통과를 시켰어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미국 관련해서 이런 것도 이게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걸 그렇죠. 걸었죠. 네. 미국 노조가 오바마 초기에. 15,000명 한 해 15,000명의 한국 이 스템 관련 그런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미국이 비결. 이민 쿼터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문직이라고 미국의 이민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E1 비자가 있잖아요. H1B. 예, H1B. H1B가 8만 5천 개인가? 그렇죠. 예. 8만여 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눠 나눠 먹는 게 먹는데 그것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만 15,000개를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FTA 협상하니까 그때 이 15,00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호주가 FTA 협상할 거예요. 네. 근데 호주는 미국이랑 교역량이 한국에 비하면 뭐 택도 없죠. 잽도 안 되는데 호주는 1,500개예요. 예. 그 호주가 1,500개면 한국 교역량 할 때 15,000개는 네. 에스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했는데 계속 미국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게 어려우면서 계속 오다가 미국이 지난 회기서부터 한국 정부가 다시 계속 이거를 위해서 로비폼을 쓰고 있으니까 돈만 주면 뭐하냐 빨리 이걸 추진해야 돼.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도 너무 좋아요. 그럼요. 한 사람이 취업이 되면 가족이 다 오는데 이 법안은 가족들도 다 취업도 할 수 있고 무제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비자가.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개가 다 영주권을 받고 살게 그리고 됩니다. 그런 비자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우리가 들어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데 인류 취업하는 기업에 거예요. 다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런 데로 취업을 하는 거죠. 한인 커뮤니티가 커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통화량이 커지는 거죠. 한인들 중에 복덕방 하는 사람들, 모계지 브로커들 있죠. 뭐 식당 있죠. 이게 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시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부르짖으죠.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걸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117회기 시작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제리 코넬리라는 분하고 공화당 한인 의원 영킴 두 의원이 이거를 코스폰서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것도 입양인 법안처럼 뉴스 이미 보셨잖아요. 이 법안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심의하면 이것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양당이 별로 여기에 동의를 안 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그 중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 그 제리 코넬리하고 중국 영킴이 경쟁력이 아니라 미국이죠. 아메리칸 그러니까 컴패티티브. 대중국 미국 미국 경제. 그게 중국 얘기만 안 썼지. 그게 맞아요. 중국 때문에 한 중국 겁니다. 법안이죠. 예, 그 조목조목 대만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미국 의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원에 어태치돼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하원 법안이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 되면 경쟁력 강화 법안의 밑에 이제 한국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같은 공동 운명이군요. 지금 이 법안이 그 저희가 추진했던 입양인 법안하고 똑같이 그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한 6, 7년 동안 다 써가면서 경쟁력을 중국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한다는 게 작년에 11월 달인가 상원을 통과했어요. 올해 지난 2월 4일 날 하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원 통과될 때 하원에서 여기 어태치를 해서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합을 시킨 거죠. 네. 의원들이 나도 해가지고 다 어태치를 시키니까 이걸 다 뽑아내가지고 그래도 이 어태치 된 것 중에 한국 관련 두 가지가 입양인하고 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입니다. 이게 됐으면은 평소 같으면은 이제 서로 조정하고 조율해가지고 대통령 서명하면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된 거죠.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님께서 이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상원 버전하고 너무 다르게 하원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 컴피티션 액트를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상원에서 나온 거는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혁신과 경쟁력 네. 강화.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너무 하니까 이 다시 조정을 병합을 해야 되네. 요걸 이제 조정을 하는데 너무 다르니까 이 조정하는 게 대개 한 20명 정도 내외로다가 조정위원회를 여야 상하원 만들어서 하는데 그 컨퍼런스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원 60명, 상원 30명을 하는 거예요. 60명.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법안을 만들려고 이게 하는 이제 거군요. 다시 그 커미티 의원들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원의 법안은 어태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잔챙이 법안들이. 그래서 요게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논의가 되면은 그냥 붙어 있는 법안이 그냥 심의는 합니다.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서 대통령 서명되면은 이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7년인가 8년에 그 한국 사람들 3개월 비자 옵션은 무비자 법안도 이스타 법. 예, 그거만 갖고 한 게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예산 법안에 딱 어태치돼 가지고 통과됐어요. 그걸 따지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큰 법안이 너무 꼭 빨리 통과시켜야만 되는데 그게 통과돼야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미국이 씩씩하게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예산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큰 법안, 이 중요한 거를 좀 통과될 때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국 관련해서 어태치가 있는데 언제쯤 그럼 지금 90명을 지난 주말에 만들었으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이게 그 하원 법안이 된 게 지난 2월 4일입니다. 근데 지금이 뭐 벌써 4월 10. 거의 2달 이상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평범할 때 같으면 그냥 한 달 내로 이 컨퍼런스 커미티가 만들어서 되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또 논란도 있고 어떻게 하냐 이게 많았죠. 그런데 올해가 뭡니까? 미터밀 일렉션이에요. 중간선거. 지금 워싱턴 의원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선거 생각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 4분기 모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5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 이전에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만 이번 회기 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안 그러면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지 이제 지나가면은 다 선거 국면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죠. 되더라도 계속 우리는 시빅 인게이지를 하는 게 시민 입장에서 의원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선거가 오는데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다음 얘기는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미국 경쟁력 법안 거기에 붙은 게 첫 번째로 이 한인 비자 쿼터 이게 붙어 있는데 아까 입양인 법안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입양인 법안은 뭔지 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미국에서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의 입양을 받았잖아요. 예, 정부가 아주 정책적으로 옛날에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울 때에 전쟁 이후 그리고 한국이 어려울 때에 한국의 고아원 같은 데서 많이 입양이 왔어요. 정말 많은 숫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입양인들이 많이 왔는데 입양 부모들이 입양이 좋은 측면도 있죠. 잘 돼서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 입양을 하면 국가에서 혜택도 있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안 하고 하니까 집을 나오고 입양 부모들이 다 헤어지고 뭐 가정도 망가지면 자기 케어할 사람 없으니까 나오니까 여기 와서도 또 그 입양 부모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이런 인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국적자가 되죠.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케어를 안 하고 뭐 미국 국적 신고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무국적자. 그러니까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시켜라.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모르다가 어디 뭐 종교기관에서 케어하고 모르다가 나 이거 뭐야? 이러니까 그냥 나는 거 어디 취업도 뭐 점점 더 반이민 분위기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2000년도 때 이게 법을 만들었어요. 입양인들 출신들. 입양인들 중에 양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이면 무조건 그 아동 시민권 법안이라고 주는데 너무 좀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18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많이 온 사람은 2000년에 이미 18세가 넘었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입양인들한테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법안이 통과되면 거의 한 4만 명 이상 혜택을 받는데 그중에서 2만여 명이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추방도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많이 알려지니까 정말 어려워요. 이 법안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우리가 나서서 하니까 좀 이게 움직이니까 입양인들이 관계 접촉을 해오고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이게 많아요. 근데 이 법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력 강화 법안에 어태치했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법안을 하려면 미리 이 법안의 표결을 할 때 당신 찬성해 달라라고 해서 계속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의원들 사인을 받아서 올려놔야만 이게 의원이 차야만 표결 처리를 하는데 그 코스폰서 의원을 우리가
공화당 32명, 민주당 31명으로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게 4년째입니다. 저도 네. 참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원을 통과시켰고 아담 스미스 의원이 이거를 어태치를 시켰어요. 그저 박지인 의원이 아담 스미스 의원이 군사위원장인데 네. 만났는데 그저 입양인 법안 얘기하니까 어태치된 거 얘기하더라고. 그 고맙다 하는 인사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 한인 전문직 비자 코드 확대처럼 네. 운명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김 대표님이 그런 일 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권리 증진 미국에서의 그런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15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보통 전쟁이 나고 이러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백악관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올해 말에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하우스 이제 상원 하원 뭐 둘 다 뺏길 가능성도 있고 뭐 하원은 거의 뺏겼다는 얘기 나오고 그럼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자기가 힘들면은 정치에 관심이 가고 정치가 못하는 걸로 하는 심리가 있죠. 그러니까 첫 중간 선거는 이 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도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가 막 컸는데 그거에 비해서 1년 벌써 1년 4개월 지났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심은 이 권력은 정부는 선거인데 선거 표심은 시장이에요. 경제가 지금 뭐 최악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만 소비자들한테는- 없으면 사실은 나쁘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실업 연령. 근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죠. 근데 여기에 제일 민감한 게 유가란 말이에요. 맞아요. 푸틴이 기가 막히게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들도 그런 꼴이 될까봐 미국이 얘기하는 그 푸틴이 갖고 있는 이 천연가스나 그 기름에 관해서 쉽게 결정을 못 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끙끙합니다. 유가 대책 없다가 지금 저 미국도 선거하면은요 3개월씩 4분기로 됩니다. 네. 1월, 2월, 3월 그 펀드레이징 캠페인 펀드레이징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게 민심이 바뀌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맥히는 선거 캠페인 용어가 마가입니다. 마가. 아 그래요? 다시. 바이든이 마가 하는 거예요. 용어만 안 쓰지. 저기 멕시코 장벽 이거 터치를 못하죠. 이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예. 아직 절대 다수는 이 백인 유권자들 힘인데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여기에 플로리다 여기 민심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간 선거 놓고서 지금 백악관이 지난 주말에 폴리티코의 아티클을 쭉 보면은 백악관과 선거에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이제 펀드레이징 액수 거의 2배로 공화당이 메카시가 공화당이 뒷배가 많아요. 그리고 요리조리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공화당은 뭐가 있냐면 트럼프는 어디서 뭐 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취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각 지역에서 보면은 공화당에서도 이제 두 개를 확연하게 갈라지는데 네, 친트럼프와 반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미치 맥코넬과 케빈 메카시가 반트럼프를 엮는데 미치 맥코넬은 반트럼프 공개하는데 케빈 메카시는 중간에서 좌우로 딱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트럼프 입장을 갖는 사람들 선거 경쟁력을 보니까 트럼프가 살아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주공화 양당으로 볼 때에는 지금 중간 선거를 놓고 볼 때에는 상원도 한 석 내지 두 석을 그 야당이 갖고 가게 되는 공화당이? 거. 네. 이게 이제 아주 그 신중한 전문가들 예상으로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서 그렇게 가는 게 지금 민주당도 자 바이든은 어떤 이미지냐면 민주당도 결속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의 프로그레시브 그룹 급진적인 좀 강경한 좌파 그룹들은 성에 안 차고서 너무 우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안에 중도적이고 좀 우경 있는 데는 너무 급진적인 사람들하고만 일한다고 원망을 듣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공화당은 너무나 공격할 게 많죠. 맞아요. 지금 다수 유권자 눈에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 선거를 놔두고 자기의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그 캠페인에 자기 지지층들 그게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아닌가 요즘에 나올 때 또 공화당이 만지작거리는데 헌터 바이든이 저 뭐 러시아, PC가 뭐 차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데다 해먹은 거. 네, 그리고 그 델라웨어 컴퓨터 수리점에서 발견했다는 트럼프 쪽이 발견했다라는 그 하드라이버에서 나온 거 뭐 이런 거 갖고 또 나오고 이게 이제 바이든이 그다음에 BBB 같은 사회 안전망 중에서 또 아주 힘 있게 지지하는 좀 프로그레시브 그룹들 눈에 보이는 BBB 이 뭐 안 되고 이건 끝난 뭐 거죠. 어림도 없어요. 그럼요. 지금 찰스 슈머는 그걸 아직 가끔 얘기를 하는데 조 맨치는 웃고 있는 거라고요. 조 맨친도 일부는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라는 게 뭐냐면요. 네. 안 돼, 민주당. 저 프로그레스 그룹은 니냐 아니야. 이걸 다 빼겠다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협상하려면 나 기다리고 프로그레시브 와라. 쪽에서 했던 거는 다 빼고 그렇죠. 요거만 해줄게라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복지니 뭐 사실 인프라는 통과가 됐잖아요. 교량, 철도, 항만, 네, 그런 건 공항. 통과됐죠. 예,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은 됐는데 거기에 진보 그룹들이 말하는 또 인프라 법안은 사회 뭐냐면 인프라. 복지, 교육 안에는 핵심적인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의료. 학생 론도 탕감해주고 요 근데 이게 일반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 맨친이 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앙 하고서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사람 뒤에 많은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있는 거죠. 거예요. 거기에는 유권자도 있고 로비스트들도 있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올해 말에 가면 상원도 뺏기고 하원도 뺏기고 하원은 거의 뭐 확정적이고 그런데 바이든 미국의 외교 안보 전시 체제 외교 안보는 초당적입니다. 어디서 뭐가 났다 그러면은 그 정쟁이 좀 줄어들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는 실패작이다 해가지고 지지율이 추락했지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오히려 바이든 보고서 더 적극적으로 푸틴하고 싸워야 되지 않냐라는 지난 금요일 날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초당적인데 그러면은 국내에 들끓는 경제 문제라든지 이렇게 그 이반되는 정부에 이반되는 표심이 일단은 국제관계 쪽으로 다 지금 쏠려 나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지율이 예상보다 확 떨어지지 않고서 홀드되고 올라갈 때 요게 이제 이 정도로 물가가 그렇죠. 높은데도 저 정도로 있는 거는 그나마 전쟁 효과다. 그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월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 미국이 빨리 끝내는 거 원치 않고 천천히 가면서 지금 무기도 그쪽에 되면서 군수사업 잘 돌아가고 에너지는 유럽 국가들이 다 러시아 거 끊고 이제 미국 걸 쓴다고 하니까 여기 또 막 이제 막 파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군수산업 위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고 그게 실질적으로 비비비다. 재정 부양이다. 뭐 이러면서 그럼 지금 지지율도 어쨌든 바닥을 친 것 같고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공화당도 원하고 뭐 야당도 거기는 찬성하고 다 전쟁을 좀 길게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전망은 저스트 월가에 집중되어 있는 에어리아에서의 분석과 전망이고 예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미국이 어려우면은 워싱턴 정치권이 이거를 컨트롤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정치권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가장 민감한 거는 유가죠. 그 유가를 놓고 보고 선거를 보면은 일단은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좀 안정이 돼야만 미국 주도의 안정이 되면 유가가 꽤 빨리 내려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좀 불안하면은 유가는 또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가장 민감한 거는 이제 유가인데 그 유가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서는 좀 전망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확전도 막아야 되고 확전 막아야 되는 두 가지는 푸틴은 자꾸 위협을 하죠. 이 핵가방 들고 다니고. 그 위협을 하고 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은 유일하게 미국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 맞아요. 살상, 대량 살상. 이러면 핵을 만져도 미국이 저질러 놓은 거지 이라크 전쟁 때. 그러니까 푸틴은 자꾸 그 우크라이나 어디에 뭐 생화학 뭐 연구소가 있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거죠. 핵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다. 그러니까 저는 백악관 외교안보팀은
뭐 권력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주도의 동맹들의 가시적인 동의를 받으면서도 전쟁을 좀 그래서 완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유가는 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미국의 국익, 경제적 안보 외교라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건요 보편 가치입니다. 환경, 인권, 평화, 여성, 뭐 이건 보편적인 이런 거에 기반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잘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미국 정치, 워싱턴 상황에 있어서 많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오면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측 이런 것도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쟁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